J 다이얼로그에서 대중국 전략 시리즈 진행을 맡은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영배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HRD 분야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요. 4월부터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대중국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6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한 미중 간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우리 기업의 대중국 전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공급 과잉 제조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 강화와 RTEC라고 불리우는 초저가 이커머스의 공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로 인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련 산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온 동시에 또 우리 주력 산업의 최대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은 이제 전통 산업뿐 아니라 하이테크 분야에서조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 특히 제조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과연 이런 중국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중국 전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2010년 이후 중국의 국가 경쟁력의 시대적 변화와 현재 수준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서 현재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신 김용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용준 교수님은 성균관대 경영대학 학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 현대중국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요.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 오브 시니어 펠로우로 이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중국의 상하이 자오tung 대학, 중국의 칭화대학, 홍콩 중문대학의 교수로 활동도 하셨고요. 삼성 오픈타이드 차이나 초대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그럼 과연 중국의 국가 경쟁력과 혁신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배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뵙고 우리 J캠퍼스 가족들도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J캠퍼스에서 특별히 만드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과 이에 대한 한국 기업 또는 한국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6번 시리즈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세션으로 제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현 주소는 어떤가 그 시사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뭐냐? 1점에서 100점에서 몇십 점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1,000만 개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 전체로 놓고 그 평균이나 일정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코끼리의 배를 만진 다음에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얘기를 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중국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중국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2015 이후서부터 급격히 더 세졌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논하려면 중국 국가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지 중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 그게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기업의 산업별 경쟁력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이라는 것의 종류가 뭐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특정에 관심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는 시리즈로 지금 만드신 것 같고 세 번째 단계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BYD, CATL,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특정 기업의 경쟁력인데 이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얘기를 할 때도 중국 국가의 경쟁력과 중국 국가의 산업 정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글로벌 전략이나 국내 전략을 생각할 건가를 얘기하기 쉽지 않다. 단지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의 기업 경쟁력을 분석하듯이 중국 기업이
단일 기업, 펌 스페시픽한 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24 또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의미 없는 분석이다. 그래서 중국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경쟁력을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중국 국가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중국 국가의 산업 정책상 이 기업이 가지는 경쟁력이 어떤가를 우리가 파악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중국 국가의 경쟁력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냐를 말씀드리고요. 중국 산업별 경쟁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와 기업의 혁신, 이노베이션 전략, 이거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가가 아마 매크로하게 볼 수 있는 중국 국가 경쟁력인 것 같고, 음, 거기에 한국 정부, 한국 국가, 한국 기업은 어떻게 변화되어 와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거의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주제별로 1, 2, 3, 4를 나눠 있기 때문에 김영배 교수님이 스톱 시켜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는 채팅방에 질문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그때 답을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 국가의 경쟁력 진화입니다. 중국 국가 경쟁력 진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크게 전 세계적으로 두 개 정도가 쓰이는데요. 하나는 아, 스위스에 있는 IMD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월드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해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자료는 특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2010서부터 2023까지 발표들이 되게 나와 있고요. 음, 오늘 발표드리려는 자료는 주로 롱기튜드널한 자료, 음, 특히 2010, 2015서부터 현재까지 국가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해와 있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향후 그것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가라는 롱기튜드널 데이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발표의 모든 그래프에서 미국은 파란색이고요. 중국은 빨간색이고 한국은 검은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좀 음, 유튜브 상이라 화면서로 멀리들어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IMD가 발표하고 있는 중국 세계 국가 경쟁력의 순위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은 1919년까지는 한 3등을 유지하고 있다가 1, 2, 3등을 급격히 20년 이후서부터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국은 2010년도에 한 18등, 19등 하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2016까지 떨어지고 있다가 2016년도 기점으로 해서 국가 경쟁률이 13, 14, 15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최근에 2023년도, 24년도 상반기 자료까지를 제가 보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010년도에 23등, 22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서부터 하락세를 보여서 2018, 2029까지 28등에서 30등을 유지하다가 19년도 이후서부터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로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014년, 15년도 기반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고 중국의 경쟁력은 그걸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경쟁력은 2019년을 기반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게 아마 보여주는 일반적인 패턴이고 다른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D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 성과, 정보 행정 효율, 기업 경영 효율, 발전 인프라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제 성과에서는 이제는 중국하고 한국만 비교해서 보면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과 부분에 있어도 중국은 4등에서 8등까지 최근에 2020 이후에 중국 국가의 경제 성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 2015년서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19년, 20년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와 트럼프 덕택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패턴에서도 계속 보이는데 2019년도, 18년도 트럼프의 미국 대리기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히려 한국 국가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가 아주 흥미로운 아, 오브저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정부 행정의 효율성은 이 그래프 아주 참 엄청 가슴 아픈 그래프인데요. 한국 정부의 경제 효율성은 한 28등에서 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38등까지. IMD가 조사하고 있는 국가가 62개 국가니까 거의 중하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16년도에 한 50등, 정부의 효율성이 50등 하다가 이제는 35등까지 올라와서 특히 2020 이후로부터는 한국을 능가하는 행정 효율성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효율성 면에서도 이것도 가슴 아픈 자료인데요.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중국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라는 측면은 한국 기업을 능가했다. 이거 한국 사람이나 한국 기업이 또는 우리 경영학자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가슴 아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5년도 시진핑이 들어와서 중국 제조 굴기 25년을 얘기를 할 때서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라는 것은 중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 면에서 떨어져 있었다. 인프라를 보면요. 인프라는 우리가 특히 디지털 인프라 엄청 자랑하는데 중국이 이 빨간색을 보시면 거의 21등까지 올라와 있고 한국은 한 16등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디지털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 우위를 갖고 있지만 중국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의 경쟁력 중에 제조업,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제조업, 이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지가 우리가 벌써 한 20년이 된 것 같고 우리 글로벌 코리안 컴퍼니라는 5개 삼성, 현대, LG, 포스코, 현대중공업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경쟁 우위 이걸로 한국이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해서 이 제조업 부분의 경쟁 우위를 계속 강조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우선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의 순위로 2013년도, 14년도를 거치면서 중국이 세계 2등이 됩니다. 세계 1등은 아직도 저머니입니다. 독일입니다. 반면에 파란색인 미국은 국가 경쟁력이 14년도까지는 굉장히 높이 있다가 제조업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한 5등, 6등을 하고 있다가 부침을 하고 있지만 한 4등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 생산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것도 2013년도, 14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15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을 보면 수출에서는 중국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입에서는 미국이 단연코 앞서고 있고요. 한국도 수출에서는 한 5등 보이지만 제조업 수입 분야에서는 2014년까지는 아예 랭킹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수입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그 쉐인의 공략에 대해서 한국 국가는 물론 소비자들 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화들짝 놀라고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한 70년 동안 수출 중심의 국가였지 수입을 어떻게 좀 잘해서 또는 외국 기업이 우리한테 와서 뭘 해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이런 컨셉이랑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가 요즘 이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있지만 이
제조업 분야나 서비스 분야에서 수출만큼 수입이 중요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제가 저번 달 말, 3월 말, 4월 초에 천안문 광장에 오래간만에 가서 마오쩌둥 주석을 한번 뵈러 갔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마오쩌둥 주석 사진이 지금 바뀌어서 작년 거하고는 다른 게 있는데 한번 자세히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화면 크기를 여기서는 동영상에서는 못할 것 같은데 김영백 교수님 저기 네. 한 천안문 광장에서 보시던 마오쩌둥 주석의 그림하고 얼굴하고 지금 새로 오래 걸린 얼굴하고 뭐가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야, 지금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모던하게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 저기 자금성에 가서 보셨죠? 마오쩌둥 네, 주석 네, 네, 각 가정에도 걸려 있으니까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첫째 아, 많이 좀 늙으시고 힘이 없으시고 좀 우울한 표정. 음, 저는 한동안 일부러 자금성에 가서 한 30분 있으면서 이 사진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마오쩌둥 얼굴에서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 주석이 하고 있는 많은 정책과 변화가 내가 66년에서 76년 동안 했던 인민대혁명 음. 그때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망했는데 그런 표정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 자금성에 너무 오랫동안 구속으로 붙어 있어 갖고 이제는 이 사진에서도 이게 사진은 사진은 아니고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도 물러날 때가 된 건가 하는 섭섭한 표정이 읽혀집니다. 음, 반면에 이 오른쪽에 보시는 덩샤오핑의 남순광화 사진인데요. 아마 저는 시 주석은 매일 밤 꿈속에서 이 덩샤오핑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덩샤오핑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 를 지금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아, 우선 거버넌스 스트럭처에 대해서 독재하지 말고 돌아가서 음, 10년마다 하라. 그다음에 미국에다 대들지 말고 음, 2050까지 딱 겸손하게 고슴도치처럼 어디로 있다가 그때 가서 해라. 예. 그다음에 선불원 아직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앞서서 해갖고 부를 창출한 다음에 공동부유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바로 공동부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여기 천국이나 지옥에 가시면 이 세 분이 앉아가고 나누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은 국가 경쟁력 면에서 그렇게 치고 올라오다가 최근에 19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 아마 다른 견해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이게 잠깐만 그래서 컨트롤을 좀 해주지 않나요? 이거 화면이 자꾸만 넘어가요. 예, 이거 붙들어야 되는데. 네, 붙여보세요. 중국 재고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시진핑의 2015년도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이죠.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중국 공산당 혁명한 지 100년까지는 잘 도광양해에서 움츠려 갖고 중국, 미국의 목발전까지만 좀 치고 올라가자 이런 전략이었었는데 이제 2015년도에 2025년도에는 우리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자 이런 최초의 발표가 나왔고 이게 이제 워싱턴 DC에 특히 트럼프를 통해서 중국 때리기를 시작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건이 되겠습니다. 이 음, 전략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8대 산업과 7대 과학기술 산업.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5개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르자 세계 1등 하자는 거였었는데요. 결과치로 보면 중국 제거조 2025 8대 산업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달성했고요. 특별히 신소재 부분하고 소재 부분하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혁혁한 앞으로도 서스테이너블한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이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하고 직접 회로 부분에서만 미국이 중국 대리기를 2029년 19년서부터 하기서부터 주춤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 혁혁한 경로를 보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주는 정도는 뭐 미국 워싱턴 DC의 ITIF라고 하는 띵크탱크에서 1995년서부터 2023년까지 지금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해밀턴 인덱스라는 건데 해밀턴 인덱스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약 10여 개 산업군에서 글로벌 마켓 쉐어를 보고 각 나라별로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 걸 평가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의 왼쪽을 보시면 95년서부터 2020년까지 10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30%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개 산업 중에 단 두 가지 산업에서만 아, 확실한 1등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가 IC, IT 인더스트리고요. 두 번째가 파마스티컬.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0 이상이라는 것은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1보다 작은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록색 맨 위에 있는 베이식 메탈이라고 하는 희귀 금속을 필요로 한 15개의 금속류를 중국 정부는 2015서부터 국가산업, 국유자산 또는 국가의 경쟁력으로 설정하고 이거를 발전시켰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배터리 산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하는 게 중국 정부가 국가 경쟁력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할 때 그때서부터 준비하고 해갖고 온 거다. 산업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이거는 아주 흥미로운데 중국이 제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하기 위해서 단지 국유기업화해서 대형 기업화한 다음에 그 대형 기업으로 하여금 세계 시장에 나가서 시장 점유율 1등 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에코시스템을 신소재, IT, 에너지, 해양 공박, 철도 운송, 뭐 로보트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가려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이 에코시스템 내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개발을 시켰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맨 나중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중국적인 방법으로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을 키워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입니다. 어느 한 국가가 얼마나 혁신적인 제도를 갖고 있고 혁신성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아, 이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게 세계적으로 한 두 기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하고 하는 와이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서부터 2023년까지만 좀 보여드리면 미국이 파란색, 국가혁신제도는 계속 2, 3등입니다. 그 위에 있는 1등, 2등이 덴마크나 스위스 정도 되기 때문에 어, 혁신적인 면에서는 뭐 미국이 항상 앞서 있고요. 빨간색인 중국을 보면 중국은 한
50등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도에 지금 12등 국가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2018년도 12등으로 해서 2020년, 21년도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최근에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좀 김 교수님한테 한번 일본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국가혁신 시스템 우리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흥미롭게도 2015년서부터 항상 한 15에서 18위로 있다가 어, 2023년도가 11위입니다. 음, 11등.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 딱 사이에 있는. 그래서 음. 많은 그 혁신 시스템의 인디케이터를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이 현재 아주 비슷하게 크게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혁신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 혁신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관, 기구들이 얼마나 혁신적이냐, 그다음에 인재, R&D가 얼마나 혁신이냐,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떠냐, 마켓 소피스케이션이 어떠냐, 비즈니스 소피스케이션이 어떠냐인데요. 인스튜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많은 혁신을 다져서 빨간색을 보시면 어떤 시스템적인 그것이 국유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뭐 정부의 형태든 지정부든 주정부든 상당한 효율성과 혁신성을 갖고 있다. 휴먼 캐피탈은 뭐 대표적으로 한국이 1등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비교가 불가능한 게 한국은 대학 졸업자가 지금 85%인데 미국이 40%인데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 높은 나라 2등이요. 중국이 지금 한 25% 됩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이나 리서치 부분에서는 한국을 능가할 수가 없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렇게 뭐 인스티튜션도 좋고 휴먼 캐피탈도 좋고 인프라도 나쁘지 않은데 한국은 왜 혁신 적인 점에서 자꾸만 떨어지냐면 그 아래 두 개 보이는 마켓 소피스케이션과 비즈니스 소피스케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켓 소피스케이션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금융기관 자금과 사업을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활성화해서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것이 제품으로 되고 중소기업으로 되고 벤처기업이 돼서 대기업이 되는 그 발달 단계가 뭐 미국이 가장 좋은 거고요. 태국에는 중국이 이 빨간 그래프 보시죠. 2021년 이후로 중국이 한국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제도라든지 중국에서의 시장을 정교화해서 그걸 사업화하는 모델들이 시스템이 중국이 많이 달성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비즈니스 소피스케이션. 그것이 얼마나 아, 이제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은 엄청도로 후진성을 갖고 있는 거죠. 뭐 글로벌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는 다 불법이다. 그거 하나만 봐도 한국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미난 것은 이제 아웃풋이라는 개념인데 이 아웃풋이 그렇게 혁신적인 사회가 얼마나 혁신적인 국가가 난리지나 테크놀로지를 많이 만들어내는가 또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면 현재 난리지와 테크놀로지 부분의 아웃풋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을 능가하고 있고 이거는 2015년도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더 많이 말려요. 물론 미국이 압도적인 일리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같처럼 그런 시장을 연구하고 마케팅을 연구하는 교수는 한 2018년, 17년, 19년서부터는 이제는 일본에 가지 않고 중국의 백화점에 가야지 신상품을 볼 수 있고요. 쿠팡에 들어가지 않고 알리바바 들어가야지 올해의 신상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일찌감치 2015년 이후부터 진행됐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아웃풋입니다. 이거는 참 믿기 힘들어서 여러 번 제 점검을 여러 번 하고 제 같이 동료 교수하고도 미국에 있는 교수들하고도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크리에이티브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아는 날리지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면에서의 아웃풋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는 한국이 2020년 이후로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아웃풋의 대표적인 것이 K-팝, 영화 이런 파트인데요. 이것을 아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제기구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혁신 시스템에서 뭐 가장 뭐 예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왼쪽 아마 이거는 중국에 가면 거지들이 이제 돈을 QR 코드로 받는다. 뭐 경험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그 왼쪽을 보시면 중국의 거지가 얼마나 해피한지 이런 웃음은 한국의 재벌들한테도 잘 못 보는 웃음인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한번 더 자세히 깊이 좀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중국 산시성 오대산, 한국의 강원도의 오대산의 오리지널은 중국의 산시성에 있습니다. 오대산에 어, 절이 한 400개 있습니다. 그 안에 3,000m 고지에. 근데 거기에 있는 절 중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저 김 교수님, 이 오른쪽 사진 뭐가 좀 특이한 게 보이십니까? 뭘 들고 있네요. 그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그 절을 하시는 앞에 그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있고 왼쪽에 보면 거의 QR 코드 보이세요? 네, 네, 초록색으로. 예. 중국의 부처님은 디지털 커런시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절에 가서 어, 조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복을 하고 절을 한 다음에 핸드폰을 갖다 대서 기부를 QR코드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써서 합니다. 얼마나 중국 사회가 이노베이티브한 소사이트고 단지 테크놀로지나 어, 난리집뿐만 아니라 14억의 중국 라오바이싱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런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받아보고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기업 경쟁력 비교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준비되어 있는 5개 세션이 산업별로나 기업별로 경쟁력 비교, 거기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디스커션은 아마 이번 이 포럼 세션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 기업과 한국 학자와 한국에서는 두 가지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비교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사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그렇게 이기고 있느냐? 그 이유는 2016 사드 사건 이후로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때리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국뽕이라고 하는 중국의 MZ 세대들이 중국 애국심에 의해서 한국 때리기를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2019년도 2020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생겨서 둘이 단절되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내에서 내수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잃은 거다. 이 가설은 고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중국에서 비즈니스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라는 가설이고요. 가설 2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4년, 15년서부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그 떨어지는데 16년도에 사드, 19년도에 트럼프 때리기, 2000년도에 사스가 오면서 그 추락하는 추세를 더 빠른 속도로 떨어뜨렸다. 이 두 번째 가설에 의하면 앞으로 뭐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이 중국 때리기 하지 않고 뭐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한국 기업이 기업 스페시픽한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면 중국 기업 대비 소비자에게 더 나은 밸류를 크리에이트하지 못한다면 가능성 없다. 이게 두 번째 가설인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가설에 대한 좀 자료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산업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1000개가 넘죠. 우리한테 관심 있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가 지금 2010년서부터 자료를 보시면 까만색이 현대 기아 자동차입니다. 한때 7%씩 갔고요.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현재 2024년도 3월 달 현대자동차는 0.1%도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를 새 차로 보죠. 반면에 이 파란색이 GM 상하입니다. 미국 차, 미국하고 합작 파트너였던 상하이 차는 10%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초록색인 1번 도요다입니다. 도요다는 10%를 계속 유지. 그래서 단지 미국,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환태평양 전략적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중국이 국뽕으로 중국 정부가 때려서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은 지속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점유율 1, 2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캐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인데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리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5% 하고 있지만 2022년서부터 작년 재작년서부터 빨간색인 BYD가 세계 시장 점유율 18%, 그다음에 테슬라가 13%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BYD하고 테슬라가 이게 싸우는 도중에 그 싸우는 현장은 중국 본토입니다. 왜냐하면 BYD는 미국에 진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내 시장에서 지금 BYD하고 테슬라가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 바람에 BYD도 거기도 매칭하는 가격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는 중국에 전기차를 런칭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만든 기아 자동차도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액션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8년도인데요. 그때 전기차 보조금이 두당 약 1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었어요.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그 시장에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최근에 미국의 IRA에 의해서 뭐 3,000불에서 7,000불 정도 보조금 못 받는다고 한국 정부가 들고 일어나고 뭐 통상부 장관이 노상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서 그 IRA 보조금 어떻게 해지해 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과연 한국 정부는 2015, 16, 17 중국의 전기차 시장 도입을 할 때 정부는 뭐를 했고 기업은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삼성 이제 핸드폰이 한 13%까지 차고 있다가 지금 2%, 이것도 0.01%입니다. 현재 자료로는 거의 없습니다. 팔리는 게. 그런데 아이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24%까지 갖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화웨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가 이제 반도체 칩이 없어갖고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중국 시장 침투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 경쟁률의 저하가 15년 이후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최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에서 보시면 아이폰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떨어지고 있고 한국은 한 11%씩 중국의 한 11%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19년도에 미국이 중국 대기를 하면서 중국의 핸드폰이나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공간을 삼성 핸드폰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이것을 계속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서 핸드폰을 팔 수 있었다면 상당히 다른 시나리오가 그려졌을 거다.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 자료에서도 국가 경쟁력에서도 보였지만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한국한테는 엄청난 시간적 여유와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혁신 시스템에 대한 여론인데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보시면은 중국이 과연 반도체 지금 15나노 밑으로 못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15나노 밑으로 7나노까지 날아서 5G 핸드폰, 3나노까지 내려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많은데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중국 국가혁신산업전략사례로 ICRD라는 건데 상해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IC 인터서킷의 혁신센터인데요. 복단대하고 기업으로는 SMIC.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연구기관들은 화회의에 있는 박사들이 파견돼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그 소부장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제품들은 화웨이가 다 구입을 하고 구입을 한 것을 이 상해에 ICRD에 갖고 와갖고서 그 장비를 전부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갖고 그거에 대한 IP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한 다음에 중국 아까 보여드렸던 반도체 중국 중소 중견기업들한테 전파하고 반도체 중국 중소기업들은 그걸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서 SMIC나 한테 제품을 냅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새로운 소부장이 나와도 테스트 안 해주면 뭐 가능성이 없는데 한국의 중소기업 반도체 중소기업이 한 번도 제대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한국 제품을 테스트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일본의 수상 덕분에 이제 이 시장이 조금 열린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SMIC나 YMTC에다 내면 이 회사들이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하면 거의 7, 80%는 합격을 못 받죠. 그런데 그 테스트하는 비용이 엄청 들을 텐데 그 테스트하는 비용을 중국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부장 제도 회사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게 아주 중국 특색적인 산업 정책 또는 국가 경쟁력 발전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아예 결론까지 발표를 하고 토론을 들어갈까요? 네네네. 근데 한 2분 만에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사점은 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퍼포먼스는 2015년도 이전서부터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는 사드라든지 트럼프 사건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중국에서의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였다. 그러면 그 후에 지금 7, 8년이 지났는데 7, 8년 동안 이와 같은 이 시장에 있었던 기업들이 기본적인 혁신,
V 스트럭처링, 전략이나 사람이나 자원이나 R&D를 했냐?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에 제약이 생겼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다소나마 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 또 지금 현재도 보고 있다. 반면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큰 난관을 겪고 있고, 3년 전서부터 중국을 탈중국하자 이런 얘기들을 어, 한국 경제 수석이 하질 않나, 우중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그런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세계 공장인 중국을 글로벌 기지로 형성을 하고 있다. 아마 이래서 탈중국하자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은 벌써 아까 보셨던 10개 산업에서 세계의 넘버원 세계 공장이 됐고 이게 그냥 한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로 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 글로벌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중국의 글로벌 공급 체인망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인도에 인디아에 자동차를 걸어도 생산기를 만들어도 그 부품은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 로컬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인지해야 되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 대비 경쟁력이 부족을 인정을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좀 현지화 전략을 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을 한 뭐 20% 정도 보고 어, 어프로치 했지. 진짜 중국 시장에서 현지화되고 중국 소비자나 중국 고객들이 경쟁사 대비 더 나은 제품을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자원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요즘 표정 관리하는 회사들 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저희가 5시 10분까지로 예정이 돼 있어서 20분이 좀 채 안 남았는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텐데 요 손들기 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러면 대학이나 연구소, 정부, 그다음에 기업들 간의 이제 상호 연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각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주체들 간의 인터액션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까 보니까 마켓 소피스티케이션하고 비즈니스 소피스티케이션이 그 인터액션 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떨어진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주체들 간의 인터액션, 날리지 플로우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 아까 ICRD 케이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마켓 소피스케이션과 비즈니스 소피스케이션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국이 지금처럼 시진핑 정부가 그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스테이트 캐피탈리즘과를 시작하게 됐던 그 원인과 동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들이 필요한데 첫째는 1998년도 아시아 경제 파이낸셜 위기하고 2008년도에 리만 사건을 보면서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 내에 지금 권력 서열 4일 왕후닌이라는 음, 중국의 책사가 있습니다. 예.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뭐 중국몽 1대1로 공동무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신 현재 살아계신 제갈공명이신데 이분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1998년서부터 2008년을 거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가치가 않다.
결국은 은행들이 자본가가 뭐 사업을 해갖고 그걸 망하니까 미국 정부가 달러 찍어갖고 그거 백업 해주더라. 그런 시스템 같으면 차라리 망하기 전에 정부가 백업을 해줘서 그 기업을 잘 키워서 나중에 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중국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사회주의적 제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퀘스천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내게 하고 특히 그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 소피스케이션 부분이나 비즈니스 소피스케이션에서 강력한 지도, 중국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지도하에 기업, 연구기관, 국가, 금융기관들이 자원을 포커스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 산업이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다. 그런 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인데 그게 가시의 성과를 보였다. 음, 한 10여 년 만에.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중국 커뮤니스트, 공산당이 그런 연계 관계나 이런 거를 하이러키칼리 우리나라 미국처럼 미국은 기업이 중심으로 뭐 한국은 산학연을 연계하는데 그래도 정부의 자원으로 뭐 하는 거에 비해서 중국은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아주 자원과 전략과 비전을 드라이브 걸어서 했다. 오케이. 한 10년 동안은 좋았는데 여기 최근 자료를 보시면 2022년, 23년도부터 이러한 마켓 소피스케이션이나 비즈니스 소피스케이션이 중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게 사회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음, 개인적인 인센티브, 그 기관이나 연구자나 대학 교수나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인센티브 컴패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밀려서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어, 사람이라는 게 자기 거를 챙기다가 보면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그냥 공무원 중심적인 음, 관리 중심적인 비효율성과 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음,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겠죠. 음, 여기서 이권에서 생기는 문제를 부정부패가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기서 생기는 소피스케이션이 마켓이나 비즈니스에서 생기지 않고 권력자의 소피스케이션이 점점 늘어가는 현상이 부정부패인데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혹은 공산당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들이 한때 성과를 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정구현 원장님께서 손을 드셨네요. 원장님 예, 마이크 키시고. 네, 김영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네. 코멘트가 하나 질문이 네 개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코멘트는 오늘 제가 말씀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한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국이 생산하는 부품과 소재를 활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와닿는데 그게 그동안에는 한국이 중국에 가서 만든 부품과 소재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중국 기업이 만든 부품과 소재를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 이건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인데 첫 두 번째 두 질문은 팩추얼한 건데 첫 번째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까 그 중국 2025에서 7개 과학 분야와 8개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이제 2025년까지 세계 1위를 하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이 두 개 빼놓고 AI하고 반도체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달성했다는 건데 그거 누가 조사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지 그게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동차 산업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는 엄청 잘하고 있고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밀리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물론 도요타는 세계 1위지만 아까 보여주신 그림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마켓쉐어가 2%밖에 안 되고 복스바겐이나 도요타는 한 10% 되는데 그거는 중국 내에서 그런 거죠. 중국 시장에서의 3사 비교죠. VW, 도요타, 현대차. 제 그렇습니다. 질문은 현대차가 글로벌하기는 잘 하는데 중국에서 밀리는 부분은 역시 중국에서의 그 차별이나 그런 거 아닐까요?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네. 어, 우선 2025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요. 흥미롭게도 사실은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조 굴기라는 것이 시진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 정책을 외부, 특히 미국 기관이나 아까 그 해밀턴 인덱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달성했다,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정부 자체는 이에 대한 평가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워싱턴 DC의 반응은 어? 이 전략을 보니까 잘못하면 중국이 진짜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 세계 산업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하는 1등 국가가 2025년도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백관 내에 국가경쟁력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10개 산업 중에서 한 6개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산업 정책 보고서를 냈고 이거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미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겠는가에 대한 연구는 오바마 때서부터 돼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중국이 잘한다고 내면 낼수록 미국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걸기 때문에 미국의 공식 문건이나 이런데 중국의 공식 문건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중국의 산업을 평가를 할 때에 대한 자료들인데요. 아까 이제 8대 산업 부분하고 제조 분야에서는 IC 부분하고 파마스리칼 두 개를 빼놓고서는 앞서 있다라고 미국도 평가하고 두 번째는 그 첨단 과학 기술인데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자료들은 이게 산업이 완전히 세계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스몰 야드 하이 베리어라는 컨셉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딱 두 개거든요. IC에서 반도체에서 7나노로 이제 확정 증가하고요. 뭐 배터리는 이제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이 되던 저게 되던 그다음에 이제 국방 AI 부분 정보 분야에 있어서 뭐 tiktok 물려내고 그 안전 안보 분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첨단 과학 기술에서는 그 두 가지가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러면 신소재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나름대로 전략이나 산업 정책을 갖고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공해 산업이고 지금서부터 투자해서 들어가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벌써 한 10년 전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갖고 있는 에코시스템이나 공급망을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현대자동차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때문에서 우위를 보여주셨네요.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이제 3위까지 올라가고 3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시장 점유율 제로까지 가냐? 이게 빅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설이 아까 제시한 것처럼 결국은 중국 정부가 현대자동차 때리게 해서 그렇다. 그게 가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째, 7%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0%까지 떨어오는 동안에 중국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신차, 전기차, SUV 시장에서 호응받고 있는 차들을 제대로 출하하지 않았습니다. 일, 협작 파트너와의 관계, 소위 북경 자동차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 와서 이제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서도 51% 정도의 지분권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7천억 증자해갖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뉴 현대 모빌리티 차이나 컴퍼니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다음 주에 있는 다음 주인가요? 이번 달에 있는 5월 달에 있는 북경 그 전기차 시장에 현대차, 기아차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간다고 그러네요. 그게 새로운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대 중국이 중국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7%에서 2%까지 내려오는 데는 현대차 중국의 거버넌트 스트럭처상에 지속적인 저해 요인이 있었어요. 현대 자동차 회장 일가와 친지분인 분이 지속적으로 현대 중국의 경영권에 관여하시면서 시장이 요구하는 경쟁자에 대응하는 제품 전략이나 유통 전략이나 에이스 전략에 대응하지 못하고 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이디오싱크라트 같은 이슈가 결국 제일 컸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어떠냐? 뭐 요즘 얼굴 표정 관리 제일 많이 하시는 회사가 만도기계입니다. 만도기계는 10여 년 전 2010, 2012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품 소재의 다각화 제품 투자를 실시를 해서 갖고 지금 뭐 엄청난 호황을 보고 계시고요. 그에 반면에 현대차 계열의 아, 부품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만 보고 있다가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워져서 퇴출 당하고 계신 부분이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현지화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면 뭐 대표적인 두 예로 보면 요즘 또 얼굴 표정 관리하고 있는 데가 중국에서 뭐 식품 회사로 오리온이 그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려움을 받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철수하는 데가 CJ죠. 근데 이 두 회사를 보면 처음서부터 오리온은 중국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식품, 유통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헐 한국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중국 소비자들은 오리온 제품을 오리온이라는 파올리오라는 회사를 중국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CJ는 처음서부터 첫 제품인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비빔밥까지 한국 맛, 한국 제품, 한국 음식 문화를 중국인한테 심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퍼포먼스가 뭐 20년 지나고 나서 보이고 있는 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14억의 소비자를 그냥 뭐 1, 2년 한두 번 할 소비자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한국의 국가 경쟁력으로 우리의 먹거리로 시장으로 상륙하려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인재도 생겼고 많은 실패도 있었는데 그 실패를 더해서 지금이라도 진짜 중국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더 나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부터 재투자를 해도 중국의 시장의 규모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볼 때 늦지 않은 거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4시 9분인데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하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요. 예,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애플이 인도나 이런 쪽으로 지금 공급망을 확대하잖아요. 탈중국화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공급업체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산업에서 부품이나 장비나 뭐 이런 데 있어서의 생태계가 중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 돼 있는 그런 소재나 부품의 공급망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 말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업 혹은 산업 생태계 자체가 중국에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두려움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어, 이제 질문이 장기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 예를 들어 네, 장기적으로 나눠서 보죠. 장기적으로 나눠서 보면 이제 2, 3년 내에 2, 3년 내로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는 올해 뭐 미국 대통령 변화가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의 변화도 중국 대리기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2, 3년 후에 한국 정부의 변화가 있을 텐데 참 이 많은 지표에서 보는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효율성의 후진성, 국가 경쟁력의 떨어짐 이런 것들이 벌써 2015년도 이후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그러면 한 8년 정도 지난 건데 8년 동안 한국 국가는 어떤 혁신을 했는가? 또 한국 기업들은 어떤 혁신들을 했는가를 보면 중국 기업이 국가가 했던 혁신과 기업이 했던 혁신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2, 3년 후에 뭐 한국은 다시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한중 관계를 갖고 가는 거는 이거는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에 너무나 뼈아픈. 음, 그래서 최근에 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이 환태평양 새로운 세력 속에 한국이 확실하게 들어간 건 엄청 잘하신 거다. 근데 그 잘하게 된 그 가장 에포크한 비헤이비어는 미국 DC에 가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신 거다. 한국이 이 인도 퍼시픽 간추리 내의 어떤 피벗, 중추 국가나 허브 국가, 그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입니다. 그 비전을 달성하려면 이제는 후반기에는 이 대륙 국가인 소련, 중국, 북한과의 관계성을 새로 설정. 이게 없어서는 한중 관계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이라도 두 분이 여기 보시는 사진에 두 분이 다시 이 22년도에 인도네시아 만나시고 안 만나셨는데 만나갖고 좀 마오타이 한잔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민요인 위엘량 딸뼈 워더신 저 달이 내 마음을 표시한다. 뭐 이렇게 좀 부르면서 좀 화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바람이 있고요. 지금 김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제조업을 계속하는 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조업 국가에서 벗어나야죠. 음, 전 국민의 85%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장 가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재와 이런 그 혁신의 모멘텀을 바꾸면 산업 자체를 이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른 전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 아젠다적으로 별로 그런 게 없다. 그거 하려면 금융, 의료, 교육, 뭐 노동 이런 거 혁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 그런데 그게 앞으로 2, 3년 내에 앞으로 5, 6년 내에 한국에서 그런 혁신이 이루어질 거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뭐냐? 그럼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제조업이 살아나고 그 제조업 내에서라도 혁신을 생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단은 호랑이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한번 들어가야 돼. 그래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처럼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에 투자를 해도 직접 투자나 100% 투자가 아니라 합작 투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기술 위를 쉐어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활용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에게 R&D 투자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테크놀로지와 기술과 혁신을 일어나는 이런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리를 5만 불, 6만 불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라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한국 기업, 한국 정부, 또 한국 국민이 중국에 지금 이제 아주 호랑이가 다 계시는데 아,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 중국한테 먹힌 적은 없거든요. 한국 사람 엄청 셉니다. 중국 사람도 알고 있고 그런 그 겉으로는 보이기는 겸손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그런 강한 좀 비전을 갖고 하는 전략 대안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트라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 에코시스템에 중국의 글로벌 에코시스템에 들어간다고 해서 코리안 아이덴티티라든지 또는 코리아가 갖고 있는 독특성, 기업의 독특성 이거는 그렇게 쉽게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략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으로 이제 5번 더 세션이 남아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이슈들이 계속 5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더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사회 역할을 잘 못했는데요. 오늘 바쁘신데도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해주신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번 우리 회의는요, 5월 16일 오후 4시입니다. 그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심상형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시진핑 산업정책의 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달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